오른쪽은 1999년에 화성 기후 탐사선이 280일 동안 화성까지 갔어요. 네. 예. 궤도를 돌면서 기후를 탐사를 해야 되는데 궤도에 안착을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가서 단 한 번도 사진을 못 보내고 추락했어요. 어머나. 그 이유가 궤도를 계산할 때는 미터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 민간 기관에서 만든 장치가 야드법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와, 이거 너무 치명적이다. 왜 네. 그랬을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생물과 인체를 측정한다. 그걸 소개해 주실 오늘 박사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인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인철입니다. 저희가 어떤 걸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생물의 키를 재거나 네. 생물의 몸무게를 네. 재는 것도 뭐 생물의 측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역사에서 측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측정 표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측정이 뭐냐? 네. VIM이라고 국제 측정학 용어 사전인데 대상의 양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을 실험적으로 얻는 과정, 이걸 측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위키피디아를 보면 직관적으로 대상의 양의 값을 얻기 위해서 알려진 기준적인 양과 비교하는 과정. 알려진 기준적인 양이 우리가 쓰는 자, 저울의 분동 이런 것들이죠. 네. 저게 더 직관적인 정의 같고요. 알려진 기준적인 양, 이게 바로 측정 표준이다. 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표준과학연구원이 있거든요. 예. 네. 이 측정 표준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고요. 예. 아무런 자, 분동, 내가 만든 시계 이런 것들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표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공적인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신뢰성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아무나 만든 자나 분동은 측정 표준이라고 할 수 없고 권위가 있는 혹은 실력이 있는 데서 만들어야지 측정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은 1999년에 화성 기후 탐사선이 280일 동안 화성까지 갔어요. 네. 예. 궤도를 돌면서 기후를 탐사를 해야 되는데 궤도에 안착을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가서 단 한 번도 사진을 못 보내고 추락했어요. 그 이유가 궤도를 계산할 때는 미터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 민간 기관에서 만든 장치가 야드법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와, 이거 너무 치명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민간에서는 야드 아직도 많이 쓰거든요. 공적인 목적으로는 미터법을 쓰는데 그 불일치 때문에 위성이 추락했던 거고, 왼쪽에 있는 프랑스 혁명은 1700년대 말일 것 같은데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시점이었는데 프랑스는 안 그랬어요. 네. 전쟁에서 뭐 지기도 하고 프랑스 내에 부피재는 도량형이 한 2만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킬로그램도 쓰고 금도 쓰고 혼재돼 있으면 거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금이나 백성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불만이 막 고조됐던 거죠. 프랑스에 믿을 만한 표준을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집죠. 네. 만물의 근원. 과학의 역사가 측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최초의 측정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두 개 가져왔는데 네.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이죠. 네. 예. 피라미드 만들던 시절에 피라미드 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기원하는 의미로 사자의 서, 예. 죽은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를 넣어줬대요. 네. 근데 거기에 부활할 때 용이하라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중에 저런 그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팔 저울로 뭔가를 측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죽은 사람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새 머리를 한 신의 깃털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무게를 재갖고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부활이 가능하고 무거우면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깃털은 가벼운 거를 상징하잖아요. 네. 부활이 어렵다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 양팔 저울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늠자도 있고요. 네. 가늠선도 있어요. 상당히 정교하게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 시대의 양팔 저울로 무게 혹은 질량을 측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길이를 재는 자네요. 이집트 로얄 큐빗이라고 하는 건데 피라미드 지을 때 필수 요소죠. 예. 저 자를 통해서 피라미드 길이라든지 이런 걸 측량을 해서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지금도 기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400큐빗이고 지금 제법 230m 정도 나오나 봐요. 0.05%밖에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길이를 재서 피라미드를 지었다. 이건 삼각 측량법입니다. 큐빗이란 자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리는 큐빗으로 재면 되는데 더 먼 거리, 줄자로도 잴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있는 배, 바다에 있는 섬 이런 건 줄자가 있어도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1500년 전 기록에 삼각측량법으로 측정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쓰이기는 아마 피라미드 지을 때쯤에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두 지점에서 보이는 각도를 재고 오.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그 똑같은 닮은 도형을 조그맣게 그릴 수 있거든요. 예. 관측자가 있는 시점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비례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발전하면서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저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죠. 나무에 안 올라가도 나무 높이를 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단점은 보여야 돼요. 아. 보이는 것까지 재는 거니까. 그래서 망원경을 쓰면 더 네. 멀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어. 각도를 정확히 측정해야지 거리 계산도 정확할 테니까 좋은 각도계를 써야죠. 네. 그래서 6분의라고 하는 각도계를 써서 예. 삼각측량법을 쓰는 거죠. 기원전 3세기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네.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예입니다. 네. 저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었나 봐요. 오. 그때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라는 도시에서는 태양빛이 정수리 쪽에서 오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우물 안쪽까지 빛이 다 들어갔었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같은 시간에 뭐 그림자가 생기고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1도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가 당시 단위로 5,000 스타디아 정도 됐다고 하는데 7도일 때 5,000 스타디아면 360도 지구 둘레를 다 할 때는 막 25만 스타디아 정도 되고 그거를 요즘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약 4만 킬로미터 이렇게 된다고 해요. 스타디아라는 것의 정의가 뭐 정확하진 않거든요. 예. 160cm에서 200cm 정도까지 사이는 4만에서 4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현대 발전된 과학기술로 재도 한 4만 킬로미터 나온다고 하는 굉장히 그 정확한 측정이고 우와. 뭐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거리를 예. 간단한 측정으로 계산해낸. 조금만 틀려도 막 곱하기 하면 많이 틀려질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했네요. 제가 안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잰 건데 이 그림자가 생길 때 꼭 남북 방향만 생기는 건 아니고 약간 기울어서 생길 텐데 네. 아마 거기서 이 남북 방향만 고려를 해서 측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튼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뭔가 이렇게 재려는 시도를 했다. 네. 예. 비슷한 시기예요. 어디서는 저 아르키메데스하고 방금 전에 나온 에라토스테네스가 친구였다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고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밀도에 해당하고 이 밀도가 물체나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왕이 순금으로 된 왕관이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저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게 섞여 있는지를 아르키메데스한테 알아내라라고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이 밀도를 이용해서 은이나 뭐 구리가 섞여 있으면 그게 밀도가 좀 낮으니까 좀 더 가벼울 거다. 혹은 같은 무게면 부피가 좀 더 나갈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내서 해결하는 거죠. 밀도의 개념을 이용한 것도 훌륭한 거고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재냐 이게 좀 피곤해요. 근데 그거를 목욕탕에서 그렇죠. 목욕하면서 왕관을 물에 담궈서 네.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왕관의 부피를 재는 거죠. 저거는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거를 그 시대에 알아냈을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표준의 예네요. 기원전 2세기경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통일하고 나서 나라 번영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일시켜요. 문자를 통일시키는 게 크고 네. 그다음에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도는 길이, 량은 부피, 형은 무게를 뜻하고요. 야. 그리고 또 하나 통일시킨 게 화폐도 통일시켜야죠. 그래야 거래도 할 수 있고 상업도 발전하니까. 네. 그래서 발전의 기틀은 잘 만들었지만 진나라는 오래 가지는 못했죠. 안타깝게도. 어쨌든 국가 주도로 도량형을 통일해서 표준 제도를 확립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죠. 이거는 백성의 입장에서 혹은 귀족의 입장에서 왕한테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네. 1215년에 영국의 존 왕이라는 사람이 폭정을 해서 귀족들이 연합을 해서 왕하고 싸우죠. 이깁니다.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서 뭐 죽이지는 않고 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죠. 네. 그 요구사항이 이제 대체로 세금이라든지 군대의 동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 35조에 저런 내용이 있어요. 왕국에 와인, 맥주, 옥수수의 계량 표준이 있어야 된다. 스탠다드 메저라고 해서 계량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옷감의 폭에 대한 표준과 무게 표준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아까 진시황은 왕과 국가 주도로 표준을 정립한 케이스고 예. 이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나라 자경루네요. 세종대왕 때 야. 만드는 자경루. 네. 물시계죠. 네. 자경루는 물시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자격이 중요해요. 자격이라는 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저 앞쪽이 소실돼 갖고 왼쪽 그림밖에 없는데 네. 실제 장치는 앞쪽에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똑똑똑똑 흘러서 물이 차오르면 부표가 이제 작동을 해서 도미노 장치, 기계 장치를 작동시켜서 20분마다 한 번씩 북을 때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종을 쳤다고 해요. 저게 시간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가동하다가 고장 났는데 네. 이 만들었던 장영실 과학자가 죽었어요. 네. 못 고친 거죠. 아, 복원을 드디어 해갖고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16세기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라고 정교하게 사람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저런 비례 관계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인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기 큐빗이란 게 재밌는데 아까 큐빗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 큐빗을 재보니까 한 43cm 정도 나오더라고. 그곳의 4배가 키하고 같다라고 돼 있어요. 비슷하신가요? 저는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오, 황금 비율이시네요. 키에 맞게 큐빗도 짧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저기 그 이집트 로얄 큐빗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52.3cm예요. 큐빗의 길이가. 네. 그러면 그 이집트 파라오의 키는 2m 8cm, 9cm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인이죠. 그러니까 파라오였을지도 아, 모르죠. 상징이구나.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1799년에 프랑스에서 미터라는 거를 처음으로 단위 제정을 했어요. 네. 아까 프랑스 혁명 분위기가 국민들이 도량형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를 수탈하는 것 같다. 예. 우리가 믿을 만한 표준을 만들어라 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프랑스 혁명이 끝나자마자 미터를 제정하는 거죠. 예. 당시에도 에라토스테네스가 재놓은 지구 둘레 4만 킬로미터 요거 이용하는 거죠. 네. 북극에서 적도까지 재면 10,000킬로미터쯤 될 것 같으니까 그곳에 1000만 분의 1 정도를 1미터로 하자. 기준이 1미터인 건 좋아요. 너무 짧으면 우리가 측정할 때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오차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길면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저걸 1미터로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북극에서 적도까지 다 잰 건 아니고 덩케르크라는 도시에서부터 바르셀로나까지 잰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1미터를 결정을 합니다. 도시에서 도시를 재는데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삼각측량법을 쓰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도 보이는 데까지는 정확히 잴 수 있는 삼각측량법을 통해서 거리를 재고 백금하고 이리듐으로 1미터 원기를 만드는 거죠. 1799년 일입니다. 이거는 1849년에 프랑스의 피조라는 사람이 빛의 속도를 측정한 실험인데요. 일단 빛이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신기해요. 맞아요. 그러네. 프랑스가 아까 미터도 만들었고 네. 네. 국민들의 불만이 이 측정학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어. 프랑스의 피조가 빛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네. 8.6km 떨어진 위치에 거울을 설치를 하고 이쪽에서 빛을 쏘고 그게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건데 굉장히 멀리 있는 네. 거니까 빛이 오다가 뭐 먼지에 흡수돼 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망원경 같은 걸 놓고 봤던 모양이에요. 앞에 톱니바퀴를 달아서 아주 빨리 돌리는 거죠. 720개 톱니가 있는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빛이 갔다가 오는데 톱니 위치가 앞에 있으면 빛이 못 들어오겠죠. 톱니 사이에 고를 통과하면 들어올 테고 이게 굉장히 빨리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빛이 계속 안 보이거나 계속 보이는 상황이 온다고 해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딱 예. 고정된 상태로. 빛이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톱니 반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초에 31만 3천 킬로미터 간다. 현대과학이 측정한 빛의 네. 속도는 29만 9,800 뭐 이런 식이에요. 예. 한 3% 정도의 오차가 있긴 와, 한데 되게 비슷하네요. 1799년에 미터 원기를 만들었는데 바로 미터를 쓴 건 아니고 1840년 미터법을 제정을 하고 미터 사용을 의무화시키죠. 프랑스에서. 써보니까 편리하다는 걸 알아서 1867년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만국 박람회에 다른 나라 대표들이 많이 왔는데 설득을 하는 거죠. 미터 써보니까 좋더라. 쓰자. 1875년에 미터 협약이 17개국이 협약에 조인을 합니다. 미터 협약의 내용은 도량형 세계적으로 통일하자. 그다음에 미터를 쓰자. 이 도량형에 관한 업무를 할 국제 도량형 협회라든지 도량형국을 만들자.
그다음에 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위도 새로 정의를 좀 해보자. 네. 요걸 합의를 했고 우리는 1959년 가입해서 굉장히 빠르게 미터법을 정착을 시켰고 1975년에는 미터 협약 100주년 기념 우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올해는 미터 협약 150주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표준과학연구원은 미터 협약 150주년 행사도 하고요. 아. 5월 20일 날이 실제 미터 협약이 이루어진 날인데 그때가 이제 세계 측정의 날이라고 기념도 하고. 예, 이거는 어려운 실험이죠. 밀리칸 전에 음극선을 발견한 J.J.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완벽하게는 안 됐고 그로부터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있다가 밀리칸이 비슷한 실험을 했고 예. 노벨상 기념 강연 보면 그 전자의 전하량을 재려고 하는 게 거기서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얘기를 해요. 톰슨의 뒤를 이어서 저 사람이 한 거고 지름으로 보면 한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기름방울을 만들면 기름방울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예. 근데 저거 직전에 X선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예. 렌트겐이. 렌트겐. 예. 네. X선의 특징은 전리방사선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이나 기름방울에 전자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선을 쪼여주면 아까 그 작은 기름방울에 전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자라는 게 뭐 한 개 붙은 놈도 있을 테고 뭐 10개, 11개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전자가 붙은 기름방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 전극을 걸어주는 거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던 기름방울이 전극을 걸어주면 어떤 것은 계속 떨어지고 어떤 것은 전기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오겠죠. 예. 전압을 또 올려보면 어떤 것은 계속 떨어지고 어떤 것은 멈추고 관찰을 해보니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잰 건 아니지만 최대 공약수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단위의 배수로 전하량을 갖는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계산을 통해서 1.6 곱하기 10-19제곱 쿨롱이라고 계산했나 봐요. 예. 지금도 비슷한 그 측정값이 나옵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잰 거고 저분이 데이터를 다 써서 계산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이론과 계산에 잘 맞는 절반만 갖고 전자 전하량을 계산을 해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잰 거고 저걸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뭐 전기통신 이런 거 다 이제 발전한 거죠. 밀리칸의 전자 전하량 측정 실험이었습니다. 2019년에 7개 국제 SI 단위가 재정의가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옛날 방식으로 쓰고 있다가 과학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 네.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도 했었고 킬로그램이나 미터는 원기를 썼거든요. 4cm, 5cm 정도 되는 네. 백금, 이리듐 합금인데 공기하고 부딪히거나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산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적은 질량 변화가 생깁니다. 예. 그전에는 뭐 왕의 뭐 팔 길이 뭐 이런 걸로 했잖아요. 왕이 죽어버리면 재현이 어려워요. 네. 불변의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재현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원시적인 측정법인데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세는 거. 양자 역학, 양자 이론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그 측정량은 최소의 단위, 최소한의 양을 갖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양자거든요. 시간도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고 질량도 질량의 최소 단위가 있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7개 단위를 재정의를 합니다. M은 미터고 킬로그램은 뭐 질량이고 CD는 칸델라, 빛의 밝기, 몰은 물질의 양, K는 온도, A는 전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뭐 CH 있잖아요. 네. C는 빛의 속도고요. H는 플랑크 상수라는 자연과학 상수입니다. 그 밖에 있는 게 전부 자연과학 상수예요. 딱 정해진 값이에요. 저걸 이용해서 뭐 미터, 킬로그램, 칸델라, 몰을 구현하는 거죠. 화학이나 생물에서는 몰이라는 단위를 주로 쓰게 되는데 몰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정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상상도 안 되는 양이죠. 어쨌든 저게 2019년에 단위가 완전히 다 재정의가 됐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